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청년관을 요구한다. 네, 좀비 모던의 위기, 상황과 인식, 그리고 해법, 이 강연을 준비한 네, 임근준 연사님 모시고 네, 큰 박수로 큰 박수로 모시고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행동 강령에 대한 건 아니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도대체 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우리가 개혁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인식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개선안 요구안에 대해서는 뒤에 정리를 해서 붙여 놓았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미술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일단 첫 번째는 역사 차원에서 가에 정리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현대미술계의 청년들의 상황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는 지금 미술관이라고 하는 제도의 상황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근거지로 삼아서 변화의 프로토콜을 요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제안 부분이 맨 마지막 라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제가 오늘 좀 스피드를 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청년관을 요구한다. 좀비 모던의 위기 상황과 인식, 그리고 해법. 자, 현대적 평론의 기본 목표는 입장을 드러내 국면을 변환시키고 비평적 상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강연은 기본적으로 국면 변환을 위한 직설적 입장 표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문제적인 상황을 도모하는 일은 일개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바, 이 강연이 끝난 뒤에도 청년 여러분 몫의 근미래에 미지의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테다. 자, 그러면 우선 2015년 1월 현재 현대미술의 역사적 변환과 그 구조를 최대한 평이한 언어로 상술해 보도록 하겠다. 가, 현대미술의 역사와 세 차례의 죽음. 자, 지금 제가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개혁이나 개선, 이걸 요구하는 것은 단지 불황이어서가 아니에요. 현대미술계 자체가 역사적으로 아주 큰 패러다임 변환을 맞이했고, 지금은 청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왕년에 구세대가 그랬듯이 청년은 진보가 되고 구세대는 다시 부업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한 순차적인 진보의 순환 구조는 완전히 깨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이 세 차례의 죽음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현대미술에는 세 차례의 죽음이 있었고, 미술가들은 그 인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장을 개척해왔다.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와 변환도 그 세 차례의 죽음이 야기한 거대한 역사적 파도와 중첩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자, 아니 동시대성 혹은 당대성이 유효성을 상실해버린 작금의 상황에선 이러한 시점 재설정을 통한 상황인식의 업데이트가 필수적일 것이다. 자, 상황인식, Situation Awarenes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감각을 일으키는 인식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현대미술계와 북미와 서유럽의 현대미술계는 이제 더는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같은 자장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1990년대에 어느 시점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좁혀졌던 시각성 차원의 격차는 다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 90년대 중후반에는 한국 현대미술계가 컨템포러나이티, 동시대성 차원에서 국제미술계의 일원이 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제3세계적인 성격이 튀어나오면서 북미나 서유럽의 미술계와 우리 한국 미술계는 다시 동떨어진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모던의 문제의식이 완전히 유효성을 소진해버리고 말았으니 당장 한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재고찰하고 재평가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한국 근현대미술은 현대성의 갱신 과정에 어떻게 부합해 왔는가,
라고 하는 큰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는 일이다.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아 근현대성의 궤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자, 제1의 죽음, 재현회화의 종말. 주디하다시피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제1의 죽음은 재현회화, 눈속임 미술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리얼리즘의 죽음이었고, 1차적으로는 그것이 191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걸쳐 서유럽 아방가르드의 공통 분모를 형성했다. 자, 그 토대에서 생산된 모더니즘의 원형은 1945년 종전 이후 세계 각국으로 수출 이식됐다. 자, 우리가 보통 미술사에서 첫 번째 죽음을 이야기할 때 매번 이야기하는 건 바로 뒤샹이죠. 자, 뒤샹이 망막 예술이라고 하는 눈속임 미술을 낮잡아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본인이 일단 재현 미술의 체제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것들을 겪기도 했지만 어쨌든 레드메이드 오브제를 제출하면서 미적인 것과 공리적인 것 사이에서의 새로운 기랑 관계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레드메이드 오브제를 제출했던 게 1917년도에 샘이고 그 뒤에 이듬해에 바로 튠이라고 해서 To Bore You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죠. 이게 바로 나는 앞으로 더 이상 눈속임 미술은 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 마니페스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눈속임 미술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수많은 미술가들이 눈속임 미술, 재현 예술을 시도했습니다만 어쨌든 1차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에 물꼬를 튼 것은 바로 1910년대의 뒤샹이었고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깨달음 덕분에 1919년 바우하우스나 1920년대의 추상미술 실험들이 판단 유의 공간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기본적인 원형이 서유럽에서 발음을 해서 양차대전 사이에 추상미술이 유럽을 중심으로 발음을 했었고 자, 그것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세계 각국으로 수출 이식됐는데 서유럽의 모더니즘을 보다 크고 선명한 형태로 반복하고 발전시키면서 새롭게 헤게모니를 장악한 게 바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생면추상, 컬러필드와 미니멀리즘이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미술사, 현대미술사 시간에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설명은 필요 없겠어요. 게다가 이러한 미국 미술의 승리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미술사학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식민의 역사를 통해 근대화를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은 서구식 재현의 문법과 모더니즘을 동시에 학습하기 바빴다. 식민지 해방 공간에서 그것은 근대화한 전통화, 그러니까 고이동을 대표로 하는 서화협회파, 그리고 향토색을 살린 보수적 살롱회화 추종, 도상봉 등 대한미술협회 소위 북전파, 그리고 서구식 재현의 한 극단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리고 이 어격인 이제 그러니까 월북하신 분들이 여기 속하는 거죠. 길진석, 정종려 등 조선 미술동맹파, 그리고 이제 우리 전후의 한국 현대미술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추상미술 실험 지속파, 그러니까 김환기, 유영국을 대표로 하는 신사시파. 자, 이렇게 이제 분열과 대립의 양상으로 한국 현대미술계는 갈갈이 찢겨나간 모습을 취하고 있었죠. 자, 미술계 갈등 구조는 종잡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서구식 재현의 문법과 모더니즘의 갈등은 지속됐다. 자, 이게 리얼리즘,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걸 뒤늦게 배웠기 때문에 리얼리즘에 대한 충동과 추상미술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의 충동,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비순차적인 시간에 미술사를 이제 제3세기의 한국에서는 우리가 갖게 되었던 거죠. 자, 모더니즘도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보면 모더니즘도 서유럽의 것을 원본으로 삼아서 사고하는 이들과 전후 미국의 것을 원본으로 삼아 사고하는 이들이 서로 달랐다. 물론 둘 다 일본을 경유해 원본을 대충 이해했지만
자, 이유가 어쨌든 한국에서도 전후 미국의 추상미술과 같은 돌출과 발흥이 일었다. 그게 1960년대 한국식 앙포르멜과 1970년대의 단색화 운동이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모더니즘이 리얼리즘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은 미술사의 큰 얼개로 보자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1970년대 후반 전복성을 장착한 이미지가 현대미술계에 귀환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자, 서구 현대미술계에서도 이미지라고 하는 건 1970년대 내내 현대미술계의 핵심이 아니었는데 1970년대 중후반에 처음으로 대중문화 요소를 차용해서 appropriation에서 전유해서 창작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회화가 복권되면서 nouvelle image라고 하는 new image라고 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미지의 귀환을 주도하는 것이 민중미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중미술의 시작이 1979년도에 시작됐으니까 보통 다른 나라와 보면 연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인들은 민중미술을 토착적 포스트 모던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자, 제가 2014년도에 연구 강연을 했던 6.25 전후 세대 미술가의 모더니즘과 자의식은 SK모마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가짜 미술관 소장품선 도록에 이어서 앙포르멜 단색화 운동의 세대적인 의의를 제3의 입장에서 재평가하는 비평 작업의 일환이었다. 지난해에 단색화 붐이 일었으니 이제 연구자들은 한국식 앙포르멜의 흐름을 추적하고 재평가할 시기를 맞았다. 박서보와 방근택이 주도했던 한국식 앙포르멜은 미술 시장의 연료가 되기는 어렵다. 남아 전하는 작품 수가 적고 또 질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 덕에 객관적인 연구와 평가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 앙포르멜의 성격 규명은 왜곡된 단색화 담론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 아울러 한국식 앙포르멜 연구에 병행되어야 할 미술사 연구 과제로는 1970년대 중후반에 다채로운 실험미술 양상을 기록하고 복원하고 재평가하는 일을 뽑을 수 있겠다. 연구자들은 1970년대의 다양성이 왜 1980년대에 이어지지 못했는지 묻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자, 1979년도에 기념비적인 도록에 나온 바 있습니다. 월간미술의 전신인 계간미술이 한국의 추상미술 20년의 궤적이라고 하는 도록을 낸 적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미술의 본진과는 상당히 다른 인적 구성과 작품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미술의 초기적인 양상이 전개됐을 정도로 1970년대 중후반의 한국 현대미술계는 굉장히 다양한 창작 방식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980년대에 이어지지 못했죠. 자, 제2의 죽음, 모더니즘의 종말. 자,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제2의 죽음은 모더니즘, 즉 추상미술에 대한 것이었고 그것이 1968년 이후 북미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행을 이끌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2의 죽음, 모더니즘의 종말을 얘기할 때에도 기점을 평론가들마다 서양에서도 다르게 잡죠. 자, 연도를 가장 앞당겨 잡는 사람은 아서 단토죠. 아서 단토가 예술의 종말을 얘기할 때 예술의 종말의 첫 번째 기점이 된 것, 마치 양차대전 사이에 유럽에서 뒤샹의 샘에 해당하는 작품을 뭘로 꼽습니까? 바로 앤디 오월의 브릴로 박스로 꼽죠. 자, 그러니까 60년대에 이미 초중반 정도에 이러한 전환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약간 좀 과도한 면모가 있죠. 자, 보다 더 합리적인 비평가인 할 포스터는 어느 기점을 잡느냐? 바로 미니멀리즘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칼 안드레를 대표로 하는 미니멀리즘 조각이 현상학적 사물성의 원점, 즉 더 이상 추상화할 수 없는 맨 밑바닥까지 받고 그 뒤에 현상학적 장소에 대한 자각이 있고 이 자각이 있은 뒤에 제도 비평이 나오면서 설치 미술이 나오고 이 장소가 싫은 화이트 큐브가 싫은 아이들은 뛰쳐나와서 대지 미술이 나오면서 비로소 포스트 모던한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할 포스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점을 다르게 잡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앤디 워홀의 현상학적인 오브제인 브릴로 박스를 꼽느냐, 칼 안드레의 보다 더 현상학적인 미니멀리즘을 꼽느냐, 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제2의 죽음이 모더니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사상적인 이 인식의 변환이 68년 이후 북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발흥을 70년대의 발흥을 이끌었고, 1970년대 혼란기에 기성 이미지를 추상적인 오브젝트로 삼아 재맥락화하는 공격적 전유의 방법론이 등장하고, 그게 1980년대에 이르러서 포스트 모던 예술의 대유행을 낳았다. 자, 80년대에는 바로 80년과 동시에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뉴욕 타임즈 스퀘어에서 열렸던 타임즈 스퀘어 쇼가 되겠습니다. 그때 뭐 키스 헤링이나 기타 등등 80년대에 새로운 2차 팝아트 스타들이 대거 등장을 했죠. 자, 문화예술 분야 곳곳에서 모더니즘의 거탑을 무너뜨리면서 그 힘으로 새로운 판단 유해의 공간을 창출하는 죽음의 잔치판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쉽게 말하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등에 칼을 꼽아서 무너뜨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잔치를 벌였던 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은 1차 포스트 모던의 파도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자본주의적 전환과 맞물린 현상이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본격 전개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다시 한번 전후 모더니즘에 대한 공격의 양상으로 재현됐다. 자, 이게 제2차 포스트 모던의 파도였다. 특히 북미에서 시작된 다문화주의와 탈식민주의 연구 비평의 방법론은 199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1990년대 후반에 서유럽과 여러 탈식민 국가들로 이식됐다. 대표적인 것이 92년도에 LA에서 열렸던 헬터스kel터 전시였고, 그것을 미술관에서 받아들인 게 93년도 동부미술관에서 받아들인 게 휘트니 비엔날레 93이었고, 그게 한국에 곧바로 수입됐죠. 백남준에 의해서.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90년대 미술 방법론에 눈을 뜨게 되고, 한국에서는 그러한 방법론이 도시와 영상전, 의식주 이 98년도 전시에서 비로소 토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서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등장한 다문화주의와 탈식민주의 연구 방법론을 비슷한 시기에 받아들였습니다. 서유럽이 우리보다 1년 빨랐어요. 그게 바로 97년도에 카셀 도큐멘타, 캐슬리느 다비드가 기획했던 정치 시학을 주제로 내세웠던 97년도에 카셀 도큐멘타가 바로 미국식 다문화주의를 유럽이 받아들인 첫 번째 페스티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U와 유로화 출범을 앞두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 제3차 포스트모던의 파도는 1997년도에 앨런 그린스펀이 이제 신경제 선언을 한 뒤에 밀려왔다. 자, 신경제 선언이라고 하는 건 자본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된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는 걸 선언한, 그러니까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의 선언이었죠. 자, 그래서 그 이후가 자본주의에 있어서 좀 다른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신경제 체제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와르르 1차 붕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자 바로 1년 뒤에 현대미술계가 자본주의 세상에 대응하는 방식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게 98년, 99년경 거의 동시에 제출된 관계미학, 관계미술, 그리고 포스트 드라마틱 티어터, 비평적 디자인, 소위 디자인 누아르.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미술계, 하나는 극장계, 하나는 디자인계에서 거의 동일한 방법론을 내세워서 이렇게 새로운 메타 창작의 경향을 시작하게 되고, 관계미학과 포스트 드라마틱 티어터와 비평적 디자인은 서로 중첩하면서 이후에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판단 유예의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이 3차 포스트 모던 예술의 번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포스트 모던은 그래서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유효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역사의 저편으로 완전히 물러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도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함께 논쟁의 화두로 떠올라 90년대 초중반에 신세대 미술로 대표되는 대대적인 세대 교체와 90년대 중후반에 국제 비엔날레 제도 도입, 99년에 주요 대한공간 설립 등으로 이어졌다. 개발 독재 시대의 시각적 유산을 유의하고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태를 의태하는 한국식 포스트 모던 아트가 등장해서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했다. 그게 바로 최정화 이불이죠. 97년 연말의 국가부도 위기 이후 2000년대 초중반에 이르면 설치미술과 뉴미디어 아트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긍정되는 불건전한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민중미술의 계보는 정치적 설치미술의 국제적인 유행을 모방해 포스트 민중미술의 형태로 이어졌다. 그 와중에 다문화주의와 탈식민주의 연구 비평의 방법론은 퇴행적인 반복을 통해 본래의 진보성을 상실했다. 그럴듯하게 급성장한 외형과 달리 2000년대의 한국 현대미술은 다시 엉망이 됐다. 90년대 중후반 동시대성을 획득했던 한국 당대미술은 200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서 양적인 전성기를 맞았지만 정교한 메타 체제를 갖춘 한국인 현대미술가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했다. 자, 제가 10년 전에 진행했던 나의 한국 현대미술과 연구 프로젝트 1987년부터 오늘은 개별 작가 연구를 통해서 한국 현대미술이 당대성을 획득한 과정과 각각의 방법론적 전환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동시에 추적하는 기획이었다. 크레이지 아트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 결과를 갈무리에 출간한 비평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부산 아트센터에서 전개했던 내일을 향한 단문은 크레이지 아트 메이드 인 코리아의 10주년을 맞아서 한국 당대미술의 궤적을 인터뷰 형식으로 추적, 기록하는 작업이었고 그 결과는 올해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전유의 방법론에 대한 역사적 재모찰과 포스트 미디엄의 상황에 부합하는 미적 미디어의 재창안에 대한 여러 연구는 그 이후를 모색하는 이론적, 실천적 탐사였다. 자, 그러니까 이 단문에 초대됐던 작가분들께 죄송하지만 원래 이 단문은 역사로 정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그러니까 2008년 이후 어쨌든 한국 현대미술계도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것이 거의 명확했기 때문에 역사를 정리해야 젊은이 여러분들의, 청년 여러분의 차례가 돌아오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쉬워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제3의 죽음,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말.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제3의 죽음은 포스트 모더니즘, 즉 비미술적 재료를 포괄하는 설치미술에 대한 것으로서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좀비 모더니즘의 발흥을 이끌고 있다. 자, 좀비 모더니즘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제기가 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모마에서 열리고 있는 영원한 현재, 무시간적 세상의 당대회화라고 하는 전시가 가장 논란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획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비 모던의 미술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실험과 또 비평적 접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니까 여기에 적지 않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지금 모마에서 열리고 있는 이 Forever Now 이 전시는 정말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전시는 오랜만에 봐요.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집중포화, 한 명도 칭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월계에는 분명히 뭐랄까요, 부정하기 어려운 그런 면모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작가 선택에 있어서는 이런 면모가 담당 큐레이터인 허프트먼 씨가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뭔가 좀 기본적인 남론적 설계와 작가 선택과 작품 선택에 있어서 서로 삼았지 아니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시대를 구획하는 아주 큰 기획이 오랜만에 나온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전시의 또 재미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성 작가들이 주류라는 거예요. 회화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남자 작가를 여자들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글에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에 썼습니다만, 이제 올드스쿨 페인터들은 남자들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회화는 근본적으로 캔버스 위에다 똥 싸지도 놓고 이게 훌륭한 것이니까 네가 반드시 봐야 된다고 우기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자가 잘할 수 없다는 거죠. 여자의 성격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뻔뻔하게 내가 그린 것을 들이미는 건 남자가 훨씬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좀비 모던에 와서는 여자가 더 잘하느냐? 이게 오늘날의 좀비 모던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림은 스킨이고 그 뒤에 묻혀있는 메타 프로토콜이 중요한 거죠. 즉 20세기의 역사를 데이터베이스로 삼아서 과거의 어떤 특정한 역사를 호출하고 거기에 태깅을 붙이고 내가 새롭게 연성을 해서 재조합을 해서 나의 시간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창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캐릭터가 없을 뿐이지 후조시들이 연성하는 거하고 2차 창작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2차 창작하고 다른 것은 2차 창작은 원본에 대한 존경심을 끝까지 놓치고 있지 않은 건데 오늘날의 좀비 모던 페인팅 여자 작가들 같은 경우는 20세기의 남성 미술사를 태깅을 해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나를 살리는 거죠.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로서 20세기 죽음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21세기에 연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주체의 이제 위치지음 이 감각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후조실과는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여자 작가들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유리한 면모가 있어요. 관계성에 대한 감각이나 재능 낙파에 대한 감각 이런 부분들은 여성들이 훨씬 더 발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더 Forever Now 이전시에 참가한 작가들이 여자가 더 많고 또 그리고 역사적 계보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선구자, 개척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자예요. 젊은이로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을 쫓아가고 있는 후발 세대로 뽑힌 애들이 대부분 남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특정한 페미니즘을 제외한 사조에서 여자가 개척자고 남자 작가들이 쫓아가는 케이스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새로운 특별한 현상이죠. 자, 이 Forever Now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 가운데 하나가 지금 보시는 다이애나 몬산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다이애나 몬산이 2011년도에 위트니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일찌감치 미술관에서 방법론적인 주목을 받고 평가가 끝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작가는 왕년의 추상미술인 슈퍼파스라고 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캔버스에 스트레처하고 표면과 이면을 가지고 추상 실험을 했던 아방가르드 미술운동, 아주 짧게 있었던 미술운동이 있어요. 이 슈퍼파스의 방법론을 재창조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추상미술, 좀비 모던 추상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패러그램으로 넘어갈게요. 자, 안타깝게도 오늘의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이 새로운 죽음, 제3의 죽음이 이야기하는 좀비 모더니즘의 메타 시각성에 주목한 이론가나 작가는 많지 않다. 새로운 돌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둔감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아주 문명한 퇴행의 징후라고 하겠다. 다시 한번 한국 현대미술계는 시각성을 둘러싼 각 축에서 뒤처지고 있다. 물론 소수의 한국인 작가들이 새롭지 않게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 평론가에게 좀비 모던의 시각성을 규명하고 그를 통해 유효한 전선을 호명해내는 일은 2015년 현재 제1회 과제라 하겠다. 자, 제가 곧 있으면 출간하게 되는 평론집 현대미술의 끝, 좀비 모던 시대의 예술 생존법에 게재될 원고, 당대미술의 종말과 좀비 모던 시대의 도래. 자, 이것이 이제 이러한 기대감소 시대의 시각성과 그 의의를 규명하고 새로운 실천의 강도를 제시하려는 저희 입장, 표명의 성격을 띈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세 번의 큰 변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시각성의 망망예술로 현대미술이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잔이죠. 세잔이 19세기 말에 시작했고
자,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을 겪고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다음번 단계로 넘어갈 때 새로운 자각, 복리적인 사물과 미학적 사물 사이의 자각, 이것을 제시하면서 미술을 원점에서 재기동시킨 인물이 듀샹이고, 자,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재현 미술을 죽였죠. 자, 그리고 양측선 사이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상 미술의 새로운 판단 유의 공간, 실험의 공간을 만들었고, 자, 이것이 나치의 발행 때문에 실험이 중단됐죠. 그 실험의 미완의 실험을 미국이 훔쳐와서 전개를 해서 미국 전후 추상미술의 승리를 이끌고 그 중간 단계에서 이르면 팝, 늦으면 미니멀리즘에서 제2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더니즘의 죽음이죠. 모더니즘의 죽음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술, 현대미술 소개서들을 보면 컨템포러리 아트 소개하는 책들이 연도가 언제 시작합니까? 1975년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는데 그 오늘이 이제 보면 한 15년 전 책들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포스트 모던의 문제의식이 1차, 2차, 3차로 확대 재생산됐어요.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은 미술계가 팽창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아파트가 계속해서 값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신규 투자와 인구 증가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듯이, 미술계도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교가 늘어나고 미술관이 늘어나고 미술계에 들어와서 미술 컬렉팅을 시작하는 인물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미술계가 끊임없이 팽창해왔기 때문이에요. 이 팽창의 구조는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이제 기대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미술계도 난생 처음으로 기대 감소, 축소되는 시대를 맞게 되었어요. 자, 미술 시장과 미술 제도와 미술 교육 제도, 이 모든 것이 축소하고 혹은 폐관하는 시대를 맞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대미술계의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러한 좀비 모던의 시대에 미술관의 변화를 촉구하는가? 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청년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요구하는가? 나, 한국 현대미술계의 기적적인 세대 교체, 그리고 그를 외면하는 주류 미술계, 청년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지난 2014년 12월 28일 일요일, 현대미술관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현대예술계의 청년들이 모였다. 장소는 최근 새로 문을 연 미술공간 교역소, 말이 미술공간이지 상봉동에 위치한 무슨 공간입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처럼 정체가 불분명한 곳이다. 난방이 되지 않아서 공사장처럼 비닐을 둘러친 장소에 단위 의자, 이건 제가 숫자 잘못 알았나봐요. 200개가 아니었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오늘보다 이때가 훨씬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워 보이는 공간은 진짜 참. 오도 엄시네요. 자, 그래서 결국 자리가 모자라서 비닐 장막을 얻었다. 주최 측에 사전 경고로 담요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겨울 날씨 다수의 관객은 몸을 떨었다. 자, 이러한 고생을 감수한 것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청년 미술가 세대의 약진을 대관하는 좌담회 안녕 2015 안녕 열렸기 때문. 이 좌담회는 유능사의 기획 전 청춘과 잉여의 부대 행사로 마련됐지만 해당 전시만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2014년 12개월 동안 현대미술계에 어떠한 약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또 아직 덜 알려진 새로운 전시 공간과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주인공들의 면면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견례 자리였던 거죠.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이들은 다음과 같았다. 상봉동 교육소를 운영하는 김영수, 정시욱, 황아람, 역시 상봉동에서 반지하를 운영하는 돈선필과 박현정, 중구 황학동 케이크 갤러리 운영하는 윤민화, 영등포구 물레동 커먼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함영준, 종로구 통인동 시청각을 공동 운영하는 현시원, 기획평론 집단 유능사의 최정윤과 안대용.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당대 청년 미술의 실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는 처음이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날 좌담의 중요성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 현대미술계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데 있다. 본격화한 기대 감소의 시대를 맞아서 2014년 내내 한국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했지만 한국 현대미술계의 일년은 화려했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10주년과 광주 비엔날레 20주년이 맞물리고 또 국내 주요 비엔날레가 연이어 개막하는 가운데 청년 작가 선발의 성격을 띠닌 그룹전과 주요 미술상 전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국제 미술인들의 방한을 의식한 중장년 유명 작가들의 잘난 척 개인전도 다수 개막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시대의 결산, 회고의 의미를 지니는 성찰적 전시와 징후가 계속 이어졌고 미술계 내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개편이 다수 이루어졌고 또 청년들의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여러 등장해 예전과 다른 미술의 양상을 보여줬다는 데 있다. 자, 이 전시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으니까 전부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 가운데에서 특징이라고 하면 장소성을 내버리고 시간적 특정성, 기회적인 특정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식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시대성이 없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청년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공통된 측면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강정석의 베이퍼엑스와 홈비디오의 방식이죠. 자, 그래서 전주적인 스마트폰 시점으로 잉여 세대로 전락한 본인과 친구들의 삶을 촬영하고 그것을 무의미한 방식으로 흘려버리는 인터페이스를 미술 전시장에 설치해 놓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사실은 작품을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진지한 자세로 그 작품을 관람하는 순간 관람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나 시선의 위치, 주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잉여로 전락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유쾌한 방식의 전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방식이 사실 반지하가 호명되기를 거부한 형태로 미술 전시도 아니고 오픈 스튜디오도 아닌 형식의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방식, 교육소에서 상태 창조로 해서 PPT쇼처럼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심사위원도 얻는데 자기의 작업 세계의 핵심을 하이라이트 쇼로 전개한 방식,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잉여로운 방식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방식으로 표출됐다, 흘러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기회 특정성이랄까, 이러한 시간성에 대한 감각, 이것이 2014년 현대미술계의 청년미술에 나타난 아주 특징적인 징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아무튼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인적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변환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생년을 정리해 보면 주역이 대개 1970년대 후반생, 기획자들은 후반생이고 작가들은 대개 1980년대생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현대미술계에서 주축 세력이 1970년대 초중반생에 몰려 있었다가 갑자기 1980년대생으로 확 뛰어넘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세대 교체의 사실을 한국 현대미술계의 기성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제가 좌담 말미에 국립현대미술관의 개혁안을 마련하고 공표해 청년 미술인들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자고 제안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관장 선임과 관련되어서 제도적인 개혁을 요구하자. 두 번째는 서울관에 청년 작가를 위한 적당한 크기의 프로젝트 스페이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여기에 이제 오도암 씨와 구술 씨 등이 새로 의견을 보태해 주시면서 청년관을 위한 예술행동이라고 하는 연대체가
임시적인 형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논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공회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미술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에서는 오늘의 미술관이 왜 존재하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술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0. 미술관은 왜 중요한가? 공공미술관과 소장품은 대중의 여흥이나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존재의 의의는 무엇일까? 1. 20세기의 모더니즘 발흥 이후 미술은 많은 상징과 알레고리로 인해서 해독해야 하는 난수표 같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은 여전히 시각적 오브제들과 그 각각의 의미 체계에 관한 것이고 또 그것은 복잡 미묘한 인류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여전히 유의미한 수단의 역할을 맡고 있다. 물론 오늘의 미술은 일상생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거나 문제시되는 실용적 차원의 소통 도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술은 우리가 흔히 망각하긴 하지만 여전히 세계 각 문화권 간의 각축이 이뤄지는 상징체 경쟁의 도구이며 또 그것 없이는 당대 문화에 대한 명징한 통찰과 고차원적인 인식을 획득하기도 어렵다. 지난 세기 자본주의 문화를 이끌어온 각 나라들이 자국의 미술관에 큰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단지 문화적 허영의 충족이나 포틀라치의 당대적 구현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2. 서구 근대과학의 요체는 모든 정보의 시각화와 시각화를 통한 계량화에 있기 때문에 시각문화 일반과 그것의 총체인 미술은 과학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몹시 중요한 것이었다. 시각 언어의 개발과 소통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 교육 실정은 어떤가? 미술 시간은 주요 교과 과목 공부를 위해 전용되고 학생들은 시각성 차원에서 문맹인 채로 성인이 된다. 자, 보면은 그래서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연보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인종이나 문화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확인해 보면 아시아에서 새로 등장한 문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아에서 등장한 20세기에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인터페이스 골라본다고 하면 기껏 해봐야 소니 워크맨 정도를 고를 수 있겠죠. 대부분 앵글로색슨이 만들었습니다. 약간의 인터페이스들이 왕년에 골족이 만든 게 있죠. 프랑스 애들이. 자, 이렇게 시각성 차원의 통찰력을 지니지 못한 시민이 성찰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승자의 위치에 서기는 어렵다. 3. 서구의 경우 시각성의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발전된 문화를 어떻게 축적해 왔을까? 시각성의 문화에 있어서 문자적 시각성의 중심은 도서관이었고 비문자적 시각성의 중심은 미술관이었다. 지금 보시는 뽕피두 미술관은 197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미술관은 다시 도서관 아카이브 기능하고 미술관을 하나로 합친 형태로 제안됐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미술관으로서는 B급에 불과합니다. 자, 아무튼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미술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한 문화권의 발전에 있어서 미술관의 역할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 4. 서구의 미술관, 박물관은 원래 한마디로 보물창고였다. 그리고 그 보물창고는 미적 이상을 둘러싼 투쟁의 콜로세움이고 합의의 국회의사당이었다. 권력을 통해 한 사회가 추구할 수 있는 미적 우수함의 극상을 모두 모아서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연구케 하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를 다시 소장품들과 함께 대중에게 전시의 형태로 제시해서 공동체의 문화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다시 그렇게 고양된 교양 대중의 미적 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술관, 박물관을 구축해 나가는 끝없는 문화 향상의 의지를 불어나는 문명의 물질적, 정신적 중심, 그게 바로 미술관, 박물관이었고 또 여전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명의 중심 노릇을 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는 다시 뮤지엄을 원점으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흐름이 등장하고 있죠. 1977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1차 붐이 10주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폼피두 미술관이 이런 포스트 모던한 형태로 등장한 것 자체, 또 그리고 아카이브 도서관의 형태와 뉴미디어 도서관의 형태와 미술관의 형태를 합쳐서 제시했던 것도 원점 회귀의 의식이었던 거죠. 미술관을 재정의하고자 한 거였으니까요. 자, 이런 게 최근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그게 바로 얼마 전에 개관한 리옹 융합박물관입니다. 자, 이 무제 두 꽁프로먼스는 자연사 박물관 등 기존 포맷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옛 김의 자연사 박물관 컬렉션 등을 흡수해서 과학박물관 센터와 인류학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해놓은,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가 되겠어요.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를 관람객이 산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름이고요. 인류 문화의 구름에, 망상의 구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걸로 걸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구름에 올라가서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를 산책을 통해서 돌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구조의 건물이 한국에 하나 더 있죠. 자, 이 건물을 만든 볼프 디터 프릭스 씨가 바로 부산에다가 영화의 전당을 만들었죠. 구조가 똑같죠. 이렇게 기둥이 없이 왕창 튀어나온 구조, 구름의 형태로 떠 있는 게 있는데, 보면 이 볼프 프릭스 씨가 부산을 무시해가지고 이 뮤지엄을 만들 때 만들었던 그 가안을 휙 던지고 냈다 드시오 하고 우리 부산 명예 시민이 되고 돌아가셨죠. 자, 아무튼 그거의 완성 버전이 리옹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술관은 문명의 존재의 의의를 묻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물들의 역사, 이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다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미술관의 기능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1세기 버전의 원더 캄머, 캐비넷 오브 원더, 경이의 방이 되겠습니다. 5. 줄지하다시피 박물관, 미술관은 문명의 중심 세력이 소위 주변을 약탈해 얻은 전리품 혹은 주변의 작은 중심들에서 선물로 받은 보물들을 과시용으로 한데 모아 전시하는 데서 시작했다. 따라서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박물관, 미술관은 문화 권력의 명백한 중심이고 그 탐욕적인 본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물론 우리는 침략과 약탈을 통해 보물을 수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소위 문화적인 방식으로 보물을 돈 들여 수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와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들은 국가의 공공재산으로 지정된 땅을 파서 합법적으로 유물을 얻고 더 이상 보물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명문가들에게서 기증품을 받아 소장품을 늘리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문화재급 유물을 구매해 소장고를 채워나간다. 하지만 그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축된 컬렉션들은 돈만 많이 들었지 기술 그리 대단한 컬렉션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소장품 수량의 한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컬렉션이 소장품의 미학적인 조합과 구성에 의해 완성된다는 점, 따라서 주요 컬렉션에서 하찮은 물건 하나만 빠져도 전체의 구도가 무너지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해버린 탓이었다. 6. 하지만 오늘의 현대미술관 제도에는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미술관 난립과 초대형화 현상이 그것이다. 예전에 현대미술관이 몇 개 없던 시절엔 기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위대한 작품을 소장하고 연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수백 개의 현대미술관이 존재하는 터라 어느 누구도 명작을 독점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작품 가격이 황당한 수준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자력으로 소신껏 작품을 선별 구매할 수 있는 미술관은 존재할 수 없게 됐다. 뉴욕의 모마조차도 1980년대 이후의 소장선에선 일관성 없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7. 그러므로 오늘의 현대미술관이 갖춰야 할 제2의 주요 과업은 당대의 작가들에게 실험적 신작 제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관을 시각성 탐구의 산실로 재정의해내는 일이 됐다. 오늘의 현대미술관은 예술 실험이 이루어지는 실험실이자
예술 노동이 이루어지는 문화 산업의 공장이다. 90년대 이후 미술 창작이 대형 프로젝트화하고 또 담론적 장소성을 탐구하게 되면서 뉴 프로덕션을 주도하는 미술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은 더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 마련.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술관들은 돈줄이 되는 이사진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 그런 이사진은 상당한 자금을 기부하는 대신 자신들이 지원해온 작가를 미술관의 주요 전시 일정에 띄워넣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이 LA 미술계를 지배하고 있는 일라이 브로드 씨가 되겠고, 뉴욕 현대미술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에스텔 로더 집안이 되겠습니다. 왕년에 로커펠러 집안이 모마를 운영할 때처럼 고상하게 큐레이터십은 미술관의 학예 인력에게 맡겨놓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8. 자, 그런데 대규모 자금 조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이벤트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전시관 신축이다. 건물에 제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는 졸부들을 찾는 편이 일일이 전시 후원금을 모으는 것보다 수월하다. 한국에서 지자체 예산을 왕창 따내는 방법이 미술관 건물 신축인 것과 같다. 90년대 중반 이래 세계 각지의 현대 미술관들은 신축과 중축을 통해 초대형으로 진화했는데, 또 그것이 또 그 자체로 브랜드 이미지가 되는 괴상한 모양의 최첨단 건축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 유행했으므로 전시 공간은 거대한 백색의 미궁, 백색의 지옥이자 어떠한 유의미한 실험도 일으키지 못하는 문화적인 사막으로 급격히 변질됐다. 9. 애초에 미술관 건축의 대형화를 촉발한 것은 날로 커져가는 미니멀리즘 조각 때문이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너티 파운데이션이 되겠습니다. 86년도에 미니멀리즘 작품들은 현상학적 장소성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다른 작품들이 있으면 안 되고 넓은 광범위한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나드 저드가 시골에 치너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버려진 건물들의 미술관을 차렸고, 이것이 미술계의 변화를 촉발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도나드 저드는 작가 이상의 작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미니멀리즘에 맞춘 초대형 미술관으로 등장한 것이 2003년도에 개관한 디아 비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미술관들은 대형화의 길을 걷고 또 걷게 된 거죠. 자, 하지만 프랑크 게리가 그 자체로 브랜드 로고이자 문화적 사건의 장소로 간주되는 초대형 건물들, 즉 프라하의 춤추는 집에서 LA의 월트 디즈니 음악당에 이르는 괴상한 건물들을 줄줄이 구현해내자 양상이 또 한 차례 뒤바뀌고 말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바오 고겐하임 건물이 되겠죠. 자, 건축가들이 건물로 직접 현상학적 장소성을 구현하는 괴이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10. 비평가 할 포스터는 자신의 저서, 디자인과 범죄, 그리고 그에 덧붙인 혹평들에서 스펙터클이 되려는 열망을 담은 프랑크 게리의 건축을 이미지가 자본이 되는 지점에서 축적되는 이미지라고 신랄하게 비평했다. 자, 이는 자본이 이미지가 되는 지점에서 축적된 자본을 스펙터클로 규정했던 이 68학생 혁명 세대의 철학가, 상황주의 철학의 주축이었던 디드보르의 이야기를 뒤튼 것이었지만, 사실 할포스터의 비판은 이 당시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 2003년이면 미술계가 한참 버블 경제에 들어설 때였기 때문에 이런 비판 같은 건 돈노름 때문에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자, 11. 오늘날 미술관에서 신작을 전시해야 할 작가들은 먼저 이사진을 제 편으로 만들고 관장과 학예실장을 두어 삶은 다음 뉴 프로덕션 기금을 추가로 유치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제 스스로 작품이 되기를 희망하는 미술관 건축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전대미문의 난관에 처하게 됐다. 이는 젊은 작가가 도전할 수 있는 목표치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특히 제 손으로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다.
자, 이렇게 초대형화한 미술관에 맞춘 초대형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위한 시장이 따로 있죠. 바로 아트바젤에 가시면 언리미티드라고 하는 섹션이 따로 있죠. 초대형 미술품들만 따로 거래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개의 이름을 올려야 주요 미술관의 거대한 프로젝트 스페이스에 순차적으로 소개받으면서 목에 힘을 주고 작가있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고로 초대형 미술관에서의 대규모 뉴프로덕션 전시란 작가 스튜디오를 중소기업화하는 데 성공한 일부 작가들, 올드스쿨 작가에서는 리처드 세라에서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세대로는 제프 쿤스를 거쳐서 최근의 사례로는 올라프 엘리아슨에 이르는 이런 작가들에게만 허락되는 구름 위에 왕자나 다름없고, 자, 이렇게 모든 미술관의 중진 큐레이터들이 나 저 작가랑 일해보고 싶어 할 정도의 스타덤에 오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지금은 미술계가 너무나 방만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유명세의 지위에 올라갈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말았어요. 한국에서 양혜규 작가가 바로 그 마지막 기회의 문턱을 타고 올라간 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12. 한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어떻게든 더 많은 관객을 끌어모아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딜레마다. 대중을 동원하려다 보니 대형화한 미술 프로젝트는 자연히 눈높이 예술을 추구하게 되고 형식 실험이나 직설적 정치 비판 같은 건 아예 관심 밖으로 멀리 밀려나고 만다. 자, 대표적인 것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막 프로젝트가 되겠죠. 초대형 공간을 메웠던 서도호, 장영애 중공업, 최우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그 사례들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 바젤 인근에 있는 샤우라거라고 하는 미술관이에요. 이 미술관은 창고형 미술관입니다. 수장고와 전시공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설치미술은 해체하면 다시 솔직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작가가 죽고 나면 초대형 설치미술들은 다시 설치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샤우라거는 완전히 일종의 쇼핑도 아케이드에서 백화점으로 발전했다가 이게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미술관도 그 단계에 간 거예요. 자, 갤러리가 아케이드였다고 하면 백화점이 뮤지엄이고, 그 다음번 단계로 등장한 새로운 포스트 뮤지엄이 이러한 창고형 할인 매장형 미술관입니다.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엄청 큽니다. 사람 키가 요만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뮤지엄입니다. 이 뮤지엄에서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회고전, 한 명의 작가의 회고전을 엽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 밑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휴먼 스케일을 파괴하는 거대한 공간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안쪽의 모습이에요. 서울관보다 잽도 안 되게 큰, 마치 인류 문명의 마지막을 아카이브하려는 듯한 괴상한 공간인데, 모든 작가들이 여기서 회고전을 하고 싶어요. 너무 조건이 좋거든요. 네. 1년에 딱 전시 하나만 하니까 집중적으로 전시할 수 있고, 샤올라거는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작품 컬렉션도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시한 작가들이 이 이후에 커리어가 아무도 풀리질 않아요. 여기 들어가면 다시 나오질 못해요. 여기가 피라미드입니다. 우리 매튜 바니가 대표적이죠. 여기서 전시한 이후에 소식을 잘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났죠. 자, 지금 우리 매튜 바니 씨의 퍼포먼스. 매튜 바니 늙었으니까 젊은 퍼포먼스 데려다가 대신 퍼포먼스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지옥에서 떨어지고 있는 예술의, 자, 공간과 예술가가 싸우면 이제 공간이 이기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우리 삼성에 와서도 했었죠. 자, 우리 램 코라스 씨의 이 블랙박스 건물도 오늘날 젊은 미술가들은 다 여기서 전시하잖아요. 원래 여기는 어린이 교육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젊은이들에게 주게 되었고, 지금 건물이 3개잖아요. 마리오 버타 건물이 있고, 그거는 이제 지역성 건축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라코타를 이용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한 포스트 모던 건축의 대표 양식이 되겠고, 레이트 모던 양식으로 만든 게 장 누벨의 밖에 녹슬면 안 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화공 처리해갖고 녹슬게 만든 건물. 자, 거기가 메인 보물 창고이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교육관으로 띡 만든 거에서 이 젊은 작가들이 전시를 하는데, 이 전시 공간은 전시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즉 주인공이 끝까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 메스이기 때문에 이 메스와 싸워서 이기는 작가를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술관들 당연히 어떻게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수정을 가야 되겠죠. 자, 그거의 가장 안전하고 지루한 버전이 우리 서울관이 되겠어요. 서울관 건물은 겉으로 볼 때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랜드마크가 되는 용감을 자제한 착한 애가 나왔지만 지하로 이렇게 음흉하게 공간이 넓어지면서 백색 지옥이 펼쳐지고 있죠. 포스트코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헤매고 달리잖아요. 물건을 찾아갖고. 쇼핑을 하는 게 뭡니까? 문화 자본을 쇼핑하는 거죠. 그래, 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셀카 찍고 돌아가는 공간이 되었잖아요. 자, 이 공간들도 재미있어요. 요 공간, 저 공간 다 전 세계 미술관에서 가장 호평받은 주요 전시관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네,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흥미로운 미술관이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 자그마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화 전시를 할 공간이 서울관에 존재하지 않아요. 연말에 서세혁 선생님 전시가 열린다고 하는데 서세혁 선생님의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보일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새로운 변화와 약진의 근거지로 삼자. 자, 문화적인 퇴행은 미술관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의 대도시에서 급속도로 진행 중인 문화적인 사막화는 더욱 심각한 일이다. 문화적인 사막화란 서울의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역의 기존 상권 붕괴 이후 프랜차이즈 업종 유입과 레드메이드 중상화를 통한 문화적인 영구 불모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카페 매너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로 인한 실험적 문화예술 공간의 폐관과 변두리 이전, 그리고 비평적인 관객층의 실종으로 인한 미술관의 관광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적 사막화가 급속히 전개되는 오늘 청년들의 실험 예술은 계속 변두리로 밀려나야 할까? 인사동 미술신이 붕괴한 뒤 홍대 앞 미술신이 죽는 건 아주 잠깐이었다. 현재 서울의 현대 예술계엔 대략 2,000에서 3,000명 정도의 비평적 청년 관객층이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저기 영등포까지 힘들게 오시는 분이 딱 2,500이잖아요. 자, 이게 수가 적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2010년대 현재 예술의 중심지를 자처했던 뉴욕, 파리, 베를린, 도쿄 어딜 가든 비평적인 관객은 사라지고 목적 상실의 문화예술, 비즈니스만 남은 문화적 사막화의 광경이 따로 똑같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곳은 한번 홍수에 빠지고 나서 완전히 마시간 뉴욕 첼시 화랑가가 되겠습니다. 거치 번드르르한 전시가 쉼없이 이어지고 무의미한 리뷰가 아트포럼지에 실리길 반복하지만 전시를 보고 의제를 만들어내고 토론하는 청년 관객층은 사라지고 없다. 제리사치가 맨날 몇 년 전부터 한탄하잖아요. 주중에 전시를 보러 가면 전시 공간에 자기하고 관광객밖에 없다고요. 서울의 현대미술계도 지금 기회를 놓치면 곧 문화적 사막화가 진전돼 비평적 청년 관객층을 잃고 말 것이다. 즉 여러분이 사라지면 끝이에요. 일단 한번 망가진 문화예술 생태계는 복원이 불가능하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한국의 인구 통계 그래프를 독해해봐도 1980년대생 예술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두수가 여러분이 많아요. 80년대생들이. 문화예술계의 마지막 세대 교체에 동참할 주역은 1990년대 초 중반생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다니는 분들이죠. 1970년대 후반 80년대생 작가들이 전선을 잘 돌파해줘야 90년대 초중반생 작가들, 지금 벌써 마시가기 시작한 아이돌 연배가 딱 여기잖아요. 요 세대가 미술계는 이제 등장할 차례죠. 여러분들이 망하면, 80년대생들이 망하면 90년대생들은 나와보지도 못하고 망할 판이 지금의 한국 현대미술계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90년대 초중반 이후는 그럼 어떠냐? 일단 머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일본식 슈퍼 플랫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제안은 뭐냐? 나는 청년 미술인 여러분에게
신자유주의적 초대형 미술과 문화적 사막화로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구출할 것을 제안한다. 자, 늦기 전에 나서야 한다. 앉은 채로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첫째,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료주의 타파를 촉구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되는 과제는 신임 관장의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선출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것을 청년예술인 연대체의 명의로 공개 요구하는 일이다. 자, 국립현대미술관은 준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썰 수 없이 민원에 약해요. 자, 여러분들 세대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만약에 공동연대체로 서명을 해서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구닥다리 미술인들의 조직인 미협보다 센 겁니다. 사실상. 미협도 껍데기뿐인 조직이거든요. 유능사, 시청각, 커먼센터, 도미노, 케이크 갤러리, 교역소, 워크온워크, 북소사이어티, 유어마인드, 자립, 음악 생산조합, 파블로프, 회기동 단편선, 영기획, 암페어, 그 밖에 각계의 청년 예술가, 콜렉티브와 개인을 망라한 연대체의 발족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류 기성미술계 인사 여러분의 지지 서명이나 참여는 이후 단계에 점진적으로 가능할 테다. 자, 관장 선발 과정에 청년 예술가, 시민사회가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각종 지자체 미술관의 관장, 학예실장 선임 과정을 투명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시대적인 미술인 이익단체들이 지역 미술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관료주의 타파의 목소리는 직제 개편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학예 인력에게 지극히 제한적인 권한이 허락되는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도록 요구해야 마땅하다. 자, 관리직은 평생 직장을 다니는 거고 학예실 인력은 1년 혹은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실 인력들은 당연히 관리직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 거죠. 국공립미술관들에. 특히 큐레이터들이 홍보 인력의 눈치를 보거나 관리직의 눈치를 보면서 작가들을 거꾸로 괴롭히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국공립미술관은 큐레이터의 개인 SNS 계정 운영과 그를 통한 비공식 정식 홍보를 허용해야 한다. 자,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보도자료는 한마디로 형편없다. 메인 보도자료 외에 추가 정보의 제공이나 작품의 사진, 도판 제공 모두 지극히 부실하다. 북미의 국립미술관은 프레스에게 양질의 보도자료와 도판 외에 벽면, 해설문, 도록, 작가별 자료 등의 PDF 파일을 통째로 제공하며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이 전시 담당 큐레이터의 C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큐레이터 CV 보신 적 없죠? 저도 본 적 없어요. 자, 국립현대미술관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는 산하 창작 스튜디오 코디네이터에게 프로그램의 기획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다. 상명 하달식의 운영으로는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들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창작 스튜디오가 예술가의 유배지 같다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전시장에서 작업을 설치하는 작가들과 초과 근무 큐레이터들의 노동 여건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오늘날 작가들에게 전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설치미술 같은 경우 스튜디오가 되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방생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휴식 공간이 없으면 작가들이 파김치가 돼서 쓰러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 과천관이 되겠습니다. 과천관은 작가들이 작업을 늦게 마치고 뒷구멍으로 나오면 그 머나먼 눈길을 걸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코끼리 열차도 없어요, 밤에는. 자, 초청 예술가들에게 샤워실이 딸린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LIG 아트센터 등의 선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미술관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주인공은 작가와 큐레이터다. 관리직이 호통치는 건 정말 지겹다. 저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강의하고 있으면, 주말 강의하고 있으면 큐레이터가 기한을 안 올리면 관리직 아저씨가 와서 두꺼비집을 내려요. 그러면 다 꺼지는 거죠. 자, 그런데 큐레이터들이 어느 누구도 여기 항의하지 못해요. 관료주의 타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소장품 선전 과정이다. 신규 소장품 구매 과정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선 발전 과정에 대한 미술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평가 담론이 시급하다고 본다. 자, 이에 관해서 성별 평등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작품 소장 전시에 일정 수 이상의 여성 작가, 작품의 쿼터를 설정하고 보장하는 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 1차적으로 소장선 내의 세대별 구성과 작가 성비에 대한 통계 조사와 분석을 요청해 볼 수 있겠다. 자, 서양의 미술계를 보면 오늘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포에버 나우에 처음으로 여자 작가가 남자 작가보다 두수가 많지만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기획전에서 여자 작가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대충 찍어보실래요? 여자 작가가 10명이다. 전체 작가가 여자가 몇 명일까요? 10%가 안 됩니다. 왕년에 페미니즘 운동이 뜨거웠을 때는 양심상 세금을 받아갖고 운영하는 미술관들은 15%를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무너졌어요. 페미니스트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단 한 번도 반의 기회, 50%의 기회를 여성에게 나눠라 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죠. 재미있는 건 오늘날 서구의 주요 미술관의 관장이 여자가 더 많아요. 하지만 그 여자 큐레이터와 관장들이 뽑는 건 남자 작가라는 것도 아주 이상한 일이죠. 자, 아무튼 국내에서도 미술관 내에서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성별 평등을 요청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둘째,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나는 40세 미만의 신인 청년 작가들의 연수의 개인전을 위한 프로젝트 정치 공간을 서울관에 요구한다. 현대미술계의 전설로 회자되는 97년도에 열렸던 이불의 모마 개인전도 사실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열린 작은 전시였다. 그리고 실제로는 2인전이었어요. 이불과 지금은 사라진 작가인 마스이시의 2인전이었습니다. 자, 또한 나는 젊은 모색전을 청년 미술가에게 특화한 이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나눠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젊은 모색전은 올해의 작가 전시와 아트 스펙트럼, 기타 미술상에 밀려서 왕년의 주목성을 갖지 못한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약 10개월간 신설 프로젝트 공간에서 2인전을 연이어서 4회 개최하고, 그러니까 8명 전시를 하고 연말에 본전 지실에서 8인의 그룹전을 개최하고, 또 그리고 이제 고쳐야 될 점이 지금 현재 작가들에게 작품 지원비 지급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한 푼도 못 받은 작가도 있고 500만 원을 받은 작가도 있는데, 비슷한 전시인 삼성미술관 뉴메 아트 스펙트럼전이 현재 1000만 원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국립현대미술관도 젊은 모색전 참가 작가들에게 1000만 원의 신작 지원금을 제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움이 2014년부터 작가 선발 과정을 개선하고 모두 공개하듯이 국립현대미술관도 젊은 모색전의 작가를 어떻게 선발했는지 그 과정을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기업 상금을 유치해서 대상을 선발해 적지 않은 상금을 주고 해당 작품을 소장하는 것도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자기네 미술관에서 자기들이 공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해서 새로 신작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 가운데 우수한 거를 소장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소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요구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관은 애초부터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디자인됐으니 신인, 청년, 종합예술가들을 위한 페스티벌과 콘서트, 퍼포먼스 공연 등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연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다. 자립조합, 연기획 등의 정기적인 음악 공연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공연장 되게 좋아요. 언리미티드 에디션과 페스티벌 봄에 서울관 공동 개최를 촉구한다. 자, 비슷한 사례로는 모마 PS1에서 뉴욕 아트북 페어 같은 것이 열리고, 또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젊은 작가들과 프로젝트들이 전개되죠. 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보시면 엄청 커요. 남는 공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직도 관람 동선을 큐레이터들도 숙지하지 못해서
기본 전시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순서대로 전시 보라고 안내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여기 안에 연면적을 다 합치면 얼마나인지 아세요? 테이트 미술관 다 합친 것만 해요. 굉장히 큰 뮤지엄이에요, 생각보다. 게다가 여기 보면 강의동이 엄청 커요. 여기 다 강의동이에요. 솔직히 여기에서 강의동 2개만 젊은 미술가들 이렇게 내줘도 아무 문제 없이 젊은 미술가들이 청년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2개만 받으면 돼요. 여기 이렇게 큰 공간을 여러분 메울 수도 없어요. 자, 아무튼 사실 이 공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사이즈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아트선재센터에서 표고전 열면 A급 작가잖아요. 여기가 아트선재잖아요. 그러면 아트선재가 몇 개입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짜리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동에 방 2개만 뺏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차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는 여기 다목적 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관에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내놓으라는 게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모마에서 열리는 북페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페어 해외에서 열리는 것이 더 뜨겁고 더 물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서양에서는 이 유행이 이미 꺾이기 시작을 했고 애들이 여러분보다 더 돈이 없어요. 미국 백인 힙스터 꼬마들이. 자, 힙스터들이 마른 건 밥을 못 먹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북페어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밖에서 젊은이들의 돈으로 진행할 이유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공간이니까 당연히 문호를 개방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는 것이 사운드 아트 등 음원 형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음원 재생 공간을 설치할 것을 이제 제가 제안합니다. 최근에 사진계 1등 작가죠. 우리 힙스터 마왕이신 볼프강 클리먼스가 대안공간 형태의 Between Breezes라고 하는 걸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음원 형태의 작업과 실제로 음반을 또 감상하는, 음반을 모아서 전시 형태로 감상회를 여는 프로젝트 스페이스예요.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세대는 음악을 정말 고급 스피커로 빵빵 귀가 터지게 틀어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큐브, 골방 세대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최고급 이런 음악 감상실에서 새로운 음악 경험을 하는 것이 볼프강 클리먼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간에 자비로 문을 열었고, 여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힙스터들의 새로운 전당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에서 굳이 이런 것을 개인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하나, 음감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시립미술관에 하나 있으면 계속해서 힙스터들이 기획전을 돌리고 또 사운드 아티스트들이 평소에 본인들이 수집해온 작업들을 컬렉션 형태로 제시해서 기획전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자, 다음 청년 작가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듯 청년 큐레이터와 평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국외의 미술관들을 보면 주요 대학의 미술사학 미술이론과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전시 기획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죠. 자, 지금 보시는 전시가 매사추세츠 모카에서 열렸던 전시예요. 윌리엄스 컬리지하고 몇 개 대학원하고 협약을 맺고 인턴십 큐레이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로버트 와인슈틴이라고 하는 학생이 인트렌치스라고 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2D와 3D가 결합되면서 전개되고 있는 변형된 형태의 추상미술을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구작으로 구성된 전시였지만 기성 큐레이터도 이렇게 전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큐레이터십을 보여줬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립 큐레이터와 평론가들을 미술관에서 초청 큐레이터와 평론가로 선발해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시상 제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장학금을 지원해서 6개월 혹은 1년간의 연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전시와 연구 논문, 발표와 강연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운영은 이미 해외 미술관에서 쉽게 선례를 찾을 수 있다. 한데 국내에는
중견 큐레이터, 평론가 초청 연구 강연 프로그램도 부재하니까 연구 기금을 조성해서 약 1년간 연구를 진행하고 연초에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전시와 강연을 통해서 발표하는 형식의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 국립현대미술관에겐 초청 큐레이터와 평론가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전시 기획과 연구의 장소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큐레이터와 평론가의 성장을 도모할 의무도 있다. 이러한 예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거벤키언 큐레이터 프로그램이에요. 거벤키언 파운데이션은 자신들의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없고 언제나 특정한 기획전이나 비엔날레 총감독에게 큐레이터 비를 댑니다. 예를 들면 디트 트리엔날레에서 거벤키언 큐레이터로 총감독을 니콜라 브료가 맡았을 때 2년 동안 모든 연구비, 생활비를 지원받고 해외에 리서치 투어 나가는 비행기 값도 다 내줬습니다. 결과는 오로지 전시로 제공하면 되는 정말 파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거벤키언 큐레이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또 강연 프로그램의 대표로는 월터 뉴라스 메모리얼 렉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장학금을 받고 연구 지원금을 받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책자와 함께 기념 강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식으로 큐레이터와 평론가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배가 완전히 끊길 판입니다. 폭넓은 예술계 전문인들을 포섭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립도 필요하다. 자, 미술계 평론가, 큐레이터, 작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특히 적극적인 현대 예술 애호가들과 작품 구매층을 예술계 일원으로 대접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것이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 컬렉터스 카운슬이 되겠어요. YCC로 줄여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1세에서 40세의 청년 전문가들을 모아갖고 그룹을 만들어 놓은 일종의 카페 소사이티가 되겠습니다. 자, 말이 카페 소사이티 사실 뭐 힙스터 모임이에요. 자, 파티 사진을 보면 이래요. 자, 21세에서 40세까지 끊었고 늙은이 못 들어와요. 자, 형 컬렉스 파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서울관에서 우리도 이렇게 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술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례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미술계는 언제나 해외의 전례에 약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전례들을 들이밀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몫의 기회를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기회, 본인들의 몫을 능동적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자,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은 학예 연구원들의 유급, 안식,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학예실의 의욕고취와 기획 능력 신장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큐레이터 업무는 단순 월급쟁이 직무가 아니다. 기타 요구사항, 각종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에 30대 이하의 청년 심사위원을 포함시킬 것 외에 청년은 언제고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서울관과 지역 미술관 간의 전시, 순회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한번 전시를 하고 기획전에 문을 닫고 흩어져 버리면 이것처럼 소모적인 게 없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만든 전시가 지방국공립미술관으로 순회 돌고 지방국공립에서 잘 만든 전시가 서울로 돌 때에 전국적인 미술 관객들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매트리스가 만들어지겠죠. 신임 관장 취임 이후에도 과천관의 인접, 분과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 건축, 사진, 공예, 전문화 전시관의 운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관장 교체 시 일부 큐레이터를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한직으로 발령하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그 밖에 미술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을 꼽자면 자체 전시 노력조차 자유롭게 비치하지 못하는 아트샵의 비합리적 영업 방식은 개선돼야 하고 또 그 드넓은 로비 공간을 아침에 개장 시간 안 됐다고 관람객 못 들어오게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는 무식한 관료주의도 사라져야겠습니다. 대한공간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고 상업화랑은 새로운 예술을 품을 능력을 상실했으니 이제는 정말로 미술관이 순기능을 행해야 미술계가 죽음을 면할 판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청년관을 요구한다. 감사합니다.